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아지 사마귀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마귀 바이러스와 강아지의 관계에 있어서 바이러스 자체를 주목하지 말고 바이러스와 강아지의 면역력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간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로서의 생명, 깊이 이해하기. 지난 시간에 사마귀의 원인은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바이러스가 피부에 과다하게 증식하게 되면서 사마귀가 발생하는데, 현대의학은 이러한 사마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게 현대의학에서 사마귀를 처치하는 방법이고, 이런 시각 자체가 현대의학의 질병을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특정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명의 관계를 이러한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공생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이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생명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려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를 권합니다.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는 저의 생명윤리학 박사학위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아있는 소 돼지를 350만 마리 가까이 살처분했습니다. 이때 실제로 구제역에 감염된 개체수는 153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제역 사태를 보면 사람들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구제역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1934년도에 발생했었고, 그때 감염된 개체수가 3,451마리였는데 폐사된 애는 145마리, 다시 말해서 폐사율이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34년도에 폐사율이 4%대였는데 오늘날 수의학이 훨씬 더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감염된 소나 돼지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당시에 감염된 개체수가 200마리도 되지 않았는데, 단지 주변 농장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한 소 돼지를 350만 마리 가까이 생매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살처분이 그때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지금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현황을 보면 매번 몇백만 마리 그리고 몇천만 마리씩 살처분되고 있는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또한 보시면 2010년 당시에 647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그때 발생 건수는 53마리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800만 마리를 살처분했는데 그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418건만 양성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몇백 건밖에 양성 반응을 보지 않았는데 몇천 수씩 살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수의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철새 도래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그런 문자가 옵니다. 이거는 철새가 옮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겨울마다 찾아오는 철새는 최근 몇십 년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 철새들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날아왔다가 또 날이 풀리면 다시 시베리아 지역으로 날아가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당국은 이러한 철새가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고 철새 근처에 가지 말라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 자체가 현대 이야기 생명관으로 생명체들의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고, 이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있는데, 생명의 관계는 경쟁과 공생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실제 자연에서는 때로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방식으로 공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 자체가 지나치게 경쟁적이다 보니까 생명의 관계 또한 주로 경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아주 드물게 공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런 식으로 경쟁 위주로 진화하고 또 살아가지 않습니다. 진화 자체가 린 마울리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생명체들이 진행생물과 같이 공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고, 그 결과 2012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한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를 봐도 우리 몸속에 1만 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했고, 그리고 이러한 미생물은 숙주의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계 발달, 감염 예방, 수분 흡수 등등 숙주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숙주와의 관계도 보면 전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맥넬은 빠르게 숙주를 죽여버리는 병원체는 그 자신도 위험에 빠져 계속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숙주가 되는 사람과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 사이에 오랫동안 상호 교류가 계속되어 몇 세대를 거쳐 쌍방 모두 수가 많을 때는 결국 서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적응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바이러스와 숙주가 오랜 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은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의 시간을 자연에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치명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당하게 함께 살아가는 상호 적응 구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공생적 관점, 우리는 개체였던 적이 없다라는 이러한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사과정이나 아니면 생리적 기능에서 다양한 공생체들의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은 해부학적으로나 생물학적 기준으로 개체로 고려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체는 따로 떨어진 홀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아니라 다양한 생명체들이 공생명으로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렇게 숙주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만, 생명은 숙주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먼지 진드기, 기생충, 말라세자 이런 것들이 같이 살아가는 공생명체인 것입니다. 생명을 이렇게 이해할 때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생체와 숙주가 같이 살아갈 때, 그때가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감염되어 있지만 이 둘이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가 동적 평형 상태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때 건강하고, 그리고 이러한 동적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질병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다양한 기생체들, 그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숙주와 그런 기생체들 간의 적절한 동적 평형 상태로 같이 살아가는 상태였고, 외역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상태가 왜 깨졌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을 개선시켜줘야지 반려동물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질병관 자체가 생리학적 질병관이라고 해서 살균과 같은 외부 요인이 인체에 침입해 특정 장기에 있는 세포의 기능 혹은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시각이 생리학적 질병관으로 현대의학의 질병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관에 반하는 질병관이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히포크라테스 또한 내부와 외부의 다차원적 시스템들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부와 외부의 다차원적 시스템, 이것이 좀 전에 이야기한 다양한 기생체들, 또 내 몸 안에서 면역세포들, 또 외부적인 다양한 환경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그때가 건강한 상태고, 그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균형과
조화가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원에 가서 잘 낫지 않고 재발하고 그리고 만성질병으로 진행되는 그런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리학적 질병관이 아니라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으로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주와 이런 다양한 기생체들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숙주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에 무수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체들은 거의 대부분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생명체들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들 그리고 가축들은 다양한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과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유기체와 환경은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칠레 철학자인 마투라나 바렐라의 구조접속 이론, 이 이론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개체와 개체 간에도 끊임없이 상호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또 진화를 합니다. 그렇게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체와 환경 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환경이 변하면 개체가 변하고 또 개체가 변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환경이 변화하는 이런 관계를 이루면서 생명은 38억 년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보면 환경 자체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속 환경적인 요인들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요인들이 여기에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료첨가제 그리고 방부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개선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도 줄여줘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알게 모르게 변화되어졌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다양한 질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방사선 또한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서서히 몸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개체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고 또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렇게 생태계와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면 우리 인간들 그리고 지구상에 살아가는 많은 동식물들이 이 환경과 구조접속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환경이 급변하게 되면 이 개체들 또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동물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경쟁만 강조하는데 이러한 경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생명들 그리고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지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것들이 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저의 책 모든 생명은 서로 돕는다 그리고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이 두 책을 한번 보시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생명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질병과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생명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가 생명의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명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